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역구 10명에겐 탈당을 권유했고 비례대표 2명에겐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의 이틀째 투표율이 36%를 넘기며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전당대회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표 후보들은 합동 토론회에서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부동산과 조국 전 장관 사태, 이재용 부회장 사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들어봅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수술하는 영상이 폭로됐지만 해당 병원은 악의적 허위 제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주택가 옥상에 양봉을 위한 벌통이 늘어나면서 벌에 쏘이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구계 선후배와 수많은 팬들이 애도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LH 사태로 불붙은 부동산 민심 분노가 민주당을 강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며 민주당 의원 12명의 명단을 넘겼는데요. 민주당은 10명은 탈당 권유, 2명은 출당 조치하고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4명,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 투기에 이용한 의혹이 있는 3명,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5명입니다. 이들이 탈당하면 민주당은 162석으로 줄게 됩니다. 이 수사에서 혐의를 벗으면 다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의원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도 있는데 윤미향,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의원이 그 대상입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 대상자에는 우상호, 양희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사들인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논란이 가장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투기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포함됐습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희원영 의원에게는 탈당 권유 대신 출당 조치가 내려집니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두 탈당 혹은 출당할 경우 민주당의 의석수는 174석에서 162석으로 줄어듭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 정치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이 출당 또는 탈당 조치된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가 어제 잠 못 자고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복당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 12명 의원 중에 2명이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윤미향 의원, 그리고 대선 기획단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온 우상호 의원입니다. 최선 기자가 이어갑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과 안성쉼터 헐값 매각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나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게 되자 민주당이 출당 조치를 한 겁니다. 윤 의원은 시어머니에게 증여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시어머니가 홀로 거주할 집을 남편 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선 중진으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했던 우상호 의원은 8년 전 사망한 어머니의 묘를 용도가 바친 땅에 썼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 의원은 허가도 받았고 농지에선 농사를 지었다고 즉각 해명하며
22년간 몸담았던 당에서 소명도 못한 채 탈당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에도 맞지 않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일련의 노력을 하겠다. 우 의원은 대선기획단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이번 발표를 두고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게 당내 선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후보자들의 설전은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비열하다, 너무하다, 울먹이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후보를 배제시킬 거란 윤석열 배제론을 앞세워 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가 보다 이런 이미지를 주었고 그것에 대한 저쪽의 반작용이 입당을 결심한 건 아니라든지 뒤로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장모권에 대해서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를 의심하셨다는데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우셔가지고 곡해가지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하시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비열합니다. 윤석열 공방은 막말 리스크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망상, 탐욕을 심판하겠다, 호들갑, 가짜뉴스. 당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이준석 리스크는 나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다 대놓고 문 달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 후보와 주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공과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습니다. 나 후보가 당 책임을 맡았을 때 했던 그런 강경 보수, 아스팔트 보수 이것은 자꾸 옛날 우리 보수를 연상시킨다.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조경태, 홍문표 후보는 정책 토론 없이 서로 닭싸움, 인식 공격을 한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후보 간 싸움이 이렇게 치열해서일까요? 흥행에선 일단 성공입니다. 투표 이틀째인데요. 투표율 36%를 넘기며 최근 10년 내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후보들은 그래서 내가 더 유리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36.16%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투표에서 이틀 만에 당원 선거인단 3명 중 1명 이상이 투표를 한 겁니다. 최근 10년 내 당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기록은 김무성, 서청원 후보가 맞붙었던 2014년 전당대회 31.7%인데 이 투표율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투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오른 만큼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들의 기존 여권에 대한 실망감을 야권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표출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들은 높은 투표율에 대해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으면 중진들의 조직력보다 대세론 같은 바람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 측은 당심이 결집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당원 ARS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죠. 국정에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청와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재보선 직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으니까 2달 정도 된 거죠? 2달이 좀 안 됐습니다. 좀 안 됐습니까? 네. 자, 처음 이제 들어가실 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노하겠다. 이런 말 했는데 하시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네. 제가 들어가서 직접 매일 회의 때마다 뵙고 놀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신 분이고 네.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껴서요. 네. 저도 제 할 얘기는 충분히 하고 있고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또 많이 이해하게 돼서 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비판도 했어요. 참모들이 능숙한 아마추어라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의는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네.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알가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시는 참모 입장에서는 늘 길을 열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고 네.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또 보이지 않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또 어떨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서 저는 밖에서 저렇게 자극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선술이라고 봅니다. 네,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이제 받은 12명의 의원에게 대해 자진 탈당 혹은 뭐 출당 조치를 했는데 당 지도부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 일감은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민주당이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그동안 뭐 내로남불 뭐 이런 위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려고 무지 노력하는구나. 제 짧은 정치 경험이나 또는 정치 평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한 조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저는 우선 깜짝 놀랐고요. 그러나 그것이 옳으냐 좋으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부동산 정책 가지고요. 아직 이제 당 지도부가 양도세, 종부세 관련해서 안은 이제 정해는 놨는데 당내 반발이 있어서 아직 이제 확정을 못 하고 있어요. 청와대도 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를 너무 완화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로 알려져 왔는데 청와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큰 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졌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일종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면 또 민심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줬고요. 네. 그런데 당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네.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요. 네. 조만간 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죠? 큰 가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큰 격차라 그럴까요? 의견 네.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전 국민 4차 지원금 이야기가 이제 여당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뭐 선별로 하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있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우선 이제 전 국민 뭐 30억, 선별 뭐 20억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별을 시키던데 역으로 가보면요. 큰 원칙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두텁게 지원하고 네. 또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전 국민이 다 피해를 겪은 거기 때문에 또 위로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세세한 차이는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우선 세수가 한 30억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네.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저는 근데 다 줄 거냐, 선별로 줄 거냐는 차이가 좀 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쓰냐는 네. 게 좋겠다라는 걸로 가면 풀리는 문제인데 거두절미하고 전 국민 30억, 네. 선별 20억 이렇게만 딱 대별하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씩 풀어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사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놓고 뭐 광복절 특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혹시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면 관련해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사면 대신에 좀 부담이 적은 가석방 이야기를 좀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아직 그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다 뭐 사면이다 뭐 어떤 분은 또 형집행 정지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은 특종을 한 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단계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듣고 계신 정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직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안을 검토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자, 이재용 부회장과는 다른 트랙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기나 이런 면에서 다른 지금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도, 저희가 뭐 받은 지침이 있거나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안이 있으면 제가 좀 명료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같은 사건 아니냐. 네. 국정농단이랑 같은 사건인 경우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분은 전직 대통령이고, 이분은 경제인이니까 또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분류도 하시던데, 지금 저희로서는 어떤 가닥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제한적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지난주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 여러 평가가 있는데 일단 송 대표 사과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 소신이 어느 정도 하든지 선거에 지고 나면 그 민심에 부응하는 반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당이 하는 일을 당대표가 판단해서 하는 또는 지도부가 판단해서 하는 일을 옳다 그러다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이 화제였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에 빚이 있다. 대통령 말씀하셨던 건데 대통령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뭐 이야기를 이제 자주 나눠 보시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조국 장관이 그 장관직을 원했던 건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권유했던 입장이라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 미안함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그런 인사와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권유 때문에 말 못할 고초를 겪었으니 인간적으로 고뇌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자, 당 이야기이긴 한데 대선 경선 연기하자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좀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왜 웃으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기하는 게 좋겠다,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고요.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당에서 판단할 문제고 사실은 저희는 지금 대통령께서나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는 당정 간에 또 야당과의 충분히 소통을 하되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가 어떤 무심코한 일도 오해받을 수 있고 선거 개입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극도로 자제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야권 질문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야권 대선 주자 이제 1위로 나오고 있는데 등판도 이제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 주자 1위인 상황인데, 자,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설사 선언을 한들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는 크게 보면 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랑 소통하고 얘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만두고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고 나가신 분에게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 얘기도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걸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를.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단 뭐 결과에 알 수 없지만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이 20대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기도 합니다. 20대 요즘 MZ세대 이 정치 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지금 후보라 그래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저도 일찌감치 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10여 년 되니까 저렇게까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사실은 이준석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 저런 신진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 정치인이 축축 성장해가는 거는 크게 보면 저는 한국 정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또 자극이 돼서 다른 정당들에게도 이게 확산이 되면 지금 뭐 저희 정부나 여당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좀
네. 뭔가 미안함도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뭐 어렵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해보니까 네. 청와대 일이라는 게 참 많이 힘들다라는 개인적 소회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조는 오로지 국면 보고 간다는 겁니다. 네. 정치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요. 또 대선 국면으로 갈수록 저희가 엄정 중립을 지켜서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멀쩡한 산림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들이더니 소금이 나는 염전에도 들어섰고 어제는 논밭까지 거대한 태양광 시설로 뒤덮인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던 곳까지 어떻게 대형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땅을 쪼개는 수법 등 각종 편법이 난무했는데 관계 당국과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70살 이덕한 씨의 양파밭. 바로 앞 농지에 23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100m 뛴다고 했어요. 이곳이 농로입니다, 옛날에. 농사 짓던. 얼마 전까지 이 농지에서 쌀농사를 짓던 임차 농민은 쫓겨난 상태입니다. 전부 옛날에 논이었어요. 이거 하려고 양의장 했던 사람도 쫓아내고 농사 짓던 사람도 못하게 하고. 지난 2015년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귀농한 아들은 갑자기 나타난 대규모 태양광 패널에 일할 의욕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파넬라 패널에서 올라가는 복사열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바람 타고 오면은 농작물이 견뎌내겠냐 이 말이에요. 지자체는 이곳 태양광 발전 시설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 아니, 준공은 안 났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 등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미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주고 전력거래소랑 거기를 이제 직거래를 하거든요. 저희는 그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업체가 임시 발전 상태로의 가동을 시작하자 인근 농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접 소유주들 민원 해결하고 착공하라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 조건도 안 지키고 그걸 바로 해버렸다니까요. 주민들은 또 중앙정부의 까다로운 간섭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꼼수도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생산 전력 규모가 3,000kW 이상이면 중앙정부가, 이하이면 지자체가 인허가 등 관리 감독을 맡게 되는데 이곳은 번지수가 1개인 토지 위에 3,000kW 이하 6개 정도의 업체가 각각 인허가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나눠서 신청하는 쪼개기 방식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일 사업자가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줘요. 근데 이제 나눠서 들어와가지고요. 법적으로는 저쪽 때는 문제는 없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문제를 제기해도 별 달라질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씨 부자의 논밭 사방은 태양광 패널에 둘러싸였습니다.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거잖아요. 전남 간척지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071헥타르, 축구장 1,760개의 면적. 앞으로 더 많은 설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 미안면 일대입니다.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개발 이슈가 있는 곳인데요. 마을 주변에 이렇게 삶의 터전을 팔지 말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 때가 가장 쉬운 것이 만만한 게 농촌이에요. 이렇게 우리 농민들 가슴에다 못을 받고 다 못 짓게 뺏어가고 있어.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광주의 척추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병원은 악의적 허위 제보라고 말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거즈로 피를 닦아내는 등 능숙하게 수술기구를 다룹니다. 골프 스윙 자세를 주제로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한편에 놓인 수술 기록지엔 담당사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있는 이 남성,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병원 내부 관계자가 확보해 최근 경찰에 제보한 영상들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면허가 없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병원은 매년 3,500건 이상 수술을 하고 병상이 100개가 넘는 유명 병원입니다. 경찰은 70건 이상의 대리수술 정황을 포착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6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좀 확연히 차이가 나길래요. 확인해봤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이제 수술 비의사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병원 측은 지난 2018년 제명된 의료진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거라며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 쓰고 모자 캡 쓰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또 한 서너 분이 나가신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 누구인지. 앞서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돼 9명이 입건된 데 이어 광주에서도 대리수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도심 양봉, 한때 서울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적극 양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벌을 키우는 가정집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벌에 쏘이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를 배상받거나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편의점 앞에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점점 수가 불어 편의점 벤치를 뒤덮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보호장비를 쓴 벌주인이 나타나 박스에 벌을 담습니다. 편의점 맞은편 건물 옥상 벌통에서 키우던 벌입니다. 동네 주민은 최근 벌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벌이 제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 이거 벌 좀 빼줘 이러고 머리카락을 흔드는데 쏘였구나. 편의점 손님과 주변 학교 학생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생 손님들 먹는 대로 벌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근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을 통해 자녀의 벌 쏘인 피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연못가나 저쪽 또 밖에 편의점 쪽으로 아침에도 한번 나가보고. 벌에 쏘인 동네 주민은 벌 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사과나 치료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사실은 생명체인데 일단 말이죠. 세심하게 관리를 할게요. 벌 주인은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도시양봉장은 최소 24곳, 벌통은 332개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도 필요 없고 사육 기준도 없는 데다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도시양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수배자를 잡으러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박 2일 출장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겁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고 경찰관들이 차량 내부를 수색합니다. 얼굴에서 이제 피가 좀 많이 나고 있고 주변에 이제 피가 되게 많이 튀었고 전봇대도 쓰러져 있고 조수석에서 내리셔갖고 저한테 계속 그냥 가라고 좀 처음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시길래.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몰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 앞부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도 경찰서 소속 관용 차량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료 경찰 2명과 함께 수배자를 잡기 위해 어제 경기도 용인에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하지만 수배자를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임계하고는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일다 마치고 숙소에서 저녁 먹으면서 안주로 한잔 했는 것 같아요.
경찰은 두 사람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오늘부터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항공 노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1년 만입니다. 사이판과 괌은 일부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를 면해주고 있죠. 들뜬 공항 분위기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1년 넘게 중단했던 사이판행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사이판과 괌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도 발빠르게 사이판과 괌 노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공항을 찾은 승객들은 하반기에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신청해가지고 맞으시는 분들도 한두 명 계시거든요. 이제 백신이 좀 많이 맞다 보면 이제 예전처럼 뭐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야죠. 1년 반 동안 못 만났어요. 이렇게 뭐 백신을 뭐 맞고 하다 보면 이제 가서 이제 자가격리 할 필요도 없고. 공항을 오가는 택시기사들도 관광객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백신을 모두 맞게 되면 앞으로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저희도 수입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항공권 예약은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전 이런 걸 내보이긴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유로 인해가지고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부는 현지 백신 접종률이 높고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나라를 상대로 여행 협약, 트래블 버블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돼도 접종 증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여행길이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일본의 주점들은 참다 못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보란듯이 재개했습니다. 번화가 곳곳에서 손님들을 유혹하는 목소리도 다시 들립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도쿄의 밤거리를 취재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도쿄 번화가의 주점들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단속을 비웃듯 골목에선 호객행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지하철역까지 나와 퇴근길 직장인들의 술을 권합니다.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으로 저녁 8시 이후 술 판매가 금지됐지만 심야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심야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은 곧바로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직원 11명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곳 점주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술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とにかく説明が足りない。ある意味の僕は一個人、一企業、一飲食店としての意思表示としてのこういった形のアルコール提供再開というのもあります。 한 달 동안 도쿄에서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4,000곳. 정부가 약속했던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늦어지자 과태료 300만 원을 내더라도 손님을 받겠다는 주점이 속출합니다. 이젠 업주들 사이에 정부 규제를 꼬박꼬박 따르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 やっぱり仕事とかは通常通りやっぱりやってるので、去年の今頃とはやっぱ違う気持ちではあります。 올림픽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은 이제 겨우 10%를 넘겨 정부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갑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술 마시지 말라는 주의사항 들어보셨죠? 술 먹지 말라는 나라도 있고 지침이 없는 나라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알아봤습니다. 이 나라별 지침 정말 다를까요? 먼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접종 후 주의사항입니다. 도움되는 지침을 알려주는데 음주 관련 지침은 없습니다. 백신 접종 후 술 먹어도 되냐 각국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인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백신 접종 후 술 관련 구체적인 권고사항이 없다. 인도 보건당국도 술이 백신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접종 후 42일 동안 술 먹지 말라 당국 관계자 발언 때문인데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자는 적당한 섭취는 허용된다면서도 모든 백신은 주사 후 3일은 술 삼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접종 당일 과격한 운동 또 음주는 삼가달라고 권고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명확한 음주 관련 지침 찾아볼 수 없는데요. 백신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고 음주가 코로나19 백신 효능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음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과다한 음주는 백신 접종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면역체계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관련은 아니지만 과도한 음주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도 있는데요. 존스 홉킨슨 전염병 전문가는 외신을 통해 숙취 증상과 백신 부작용을 혼동해 이상 반응으로 보고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전후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서 나쁠 건 없겠죠. 이 밖에는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속보입니다. 숨진 이모 중사가 상관들의 각종 은폐와 회유 시도에 대해 고통스러운 심경을 남편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던 날 회식을 권유하고 이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사, 피해자를 회유하고 과거엔 직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노준희, 그리고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던 차량의 운전자이자 유일한 목격자 A 하사입니다. 이 중사 남편은 진술서에서 같은 부대 상급자들의 은폐 정황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사건 다음 날 아내 이중사와 카톡을 했는데 노상사가 없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물었고 아니다 못 들은 거로 해라라고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노준희도 사건 다음 날 이중사와의 저녁 자리에서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 이중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친척에게 전화를 했다고 남편은 진술했습니다. 특히 노준희를 지목해 과거 다른 회식 때도 성추행을 했다며 회식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건가라고 물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회유자들도 입건해서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3월 5일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휘관 보호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국방부는 뒤늦게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여부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향해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한 건데요. 이 장관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상당히 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어제 대검 부장검사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6대 중대범죄에 대해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이 상위 법률이 규정한 검사의 권한을 제약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수사를 시작할 때 법무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안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특수수사부서의 부활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접 수사 제안에 김 총장이 반발하고 나서자 박 장관은 견해 차이라면서도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호수 총장도 논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장관님께 오늘 부장회의 결과를 따로 직접 말씀드릴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수시로 소통해야죠. 총장과 장관이 팽팽히 맞서면서 직제 개편에 이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우리도 있다 10명,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네요.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입니다. 금요일에 그러니까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도 이제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중에 몇 명이 뽑히는 겁니까? 10명 중 4명이 선출되는데요. 앞서 보신 당대표 후보 토론회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처음에 이제 나오실 때 당대표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최고위원 후보로 또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인지도가 저는 TV 토론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얼굴이 알려진 줄 알았는데 꽝이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말씀이 없으시고 그런데 뜻밖의 노래와 율동으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후보들마다 아이디어 싸움도 치열하네요. 자, 신경전도 있었다면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상대 후보를 곤란하게 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되실 때 그 지역에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써붙이시고 당선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신 네. 거 맞으시죠? 네.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했다. 언론에 막 나왔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런 걸 막지 못하셨는지. 일정을 함부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계속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네 자리를 두고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협공. 여야 당이 다른데 정세균, 원희룡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네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여야의 협공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도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들고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다. 정 전 총리 오늘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기도 기초단체장들도 만났는데요. 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대선 경선 연기 논의가 나왔다고 이광재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 지사가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이 경기도 단체장을 만나서 했다는 거네요. 네, 당 밖은 공격 수위가 더 셉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의 인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해서 몰고 나가는 게 민주사회의 리더십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매우 섬뜩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지사 스타일이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맞받아치다 보니까 야당은 저렇게 공격을 하는군요. 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 댓글에 이해 능력을 키워보라고 받아쳐서 논란이 됐었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도 기본소득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엉터리 정책도 문제지만 독선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여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매일 아침 비판해서 윤모닝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야당의 이 지사 공격도 비슷한 거겠죠? 네, 이 지사에 대한 안팎의 집중 포화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습니다. 올해로 34주기를 맞는 60민주항쟁을 앞두고 고 이한열 열사의 생전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고등학생 이한열의 일기와 어머니가 기록한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기 5년 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쓴 일기장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지만 깊은 고뇌가 담겼습니다. 아침 늦잠을 자책하는 내용에서는 고교생다운 풋풋함도 느껴집니다. 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체류탄을 맞아 쓰러진 이 열사. 부검 의견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체류탄 피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날 이 열사 어머니의 메모에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날로그 테이프로 녹음된 추도식 연설은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불쌍한 우리 하늘의 가슴에 숨는 줄 알아. 성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기록원은 60 민주화 항쟁 기념일 34주기를 맞아 낡아서 손상되기 시작한 이한열 열사의 생애 기록 38건을 복원했습니다. 민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복원 작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열사의 편지를 활용해 만든 이한열 글씨체 폰트도 내일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환한 웃음을 남기고 떠난 유상철 감독. 왼쪽 시력을 잃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상철은 역대 최고의 만능 플레이어였습니다. 4강 신화의 출발을 알린 2002 월드컵 폴란드전은 그의 축구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2년 전 위기에 빠진 인천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뒤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축구에 더 매달렸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극적인 1부 리그 잔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선수도 팬들도 그라운드는 울음바다였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겠노라. 팬들은 이제 유상철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선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면서 또 힘들 때나 죽을 때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최대한 빨라질 수 있게끔 치료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0세. 진짜 보내드리기 싫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고요. 앞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 추억거리를 그냥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고인이 장지로 향하는 내일, 대표팀 후배들은 검은 원장을 차고 경기에 나섭니다. 붉은 악마는 고인의 등번호인 6번을 기리기 위해 6분 동안 응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자격정지 12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도쿄올림픽 출전도 무산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물체를 산탄총으로 맞히는 사격의 스키트 종목. 김민지는 이 종목의 간판이었습니다. 2014년 금메달을 비롯해 아시안게임에서만 메달 5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따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격 국가대표인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선수와 함께 특정 후배 선수를 수년간 괴롭혔다는 게 사격연맹의 판단입니다. 성희롱성 발언이 포함된 언어폭력 그리고 합숙규정 위반입니다. 김민지에겐 12년 자격정지가 내려졌고 가담자 2명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일까지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제 막 여름에 접어들었는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경남 의령군이 33.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고요. 서울도 29도 선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도 30도 이상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31도, 대전은 32도, 전주는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내륙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는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와 전북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불볕 더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은 맑은 가운데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년 전 한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IS 때 김상철 서울시장이 저렇게 똑같이 했다가 7일 만에 낙마하셨습니다. 장관님, 이게 사퇴할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사퇴하라고 날을 세우던 우상호 의원. 오늘 본인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았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죠. 본인은 어머니 묘지 용도로 샀고 농사도 지었다며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는 구구절절 대신 명명백백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